구독자 여러분들은 자식들이랑 통화 자주 하고 얼굴은 보고 사세요? 미련하게도 저는 자식들 보고 싶은 마음에 돈으로 자식들 마음을 사고 있었네요. 그래서 지금도 그날의 통화가 생각나면 가슴 한켠이 시리듯 아파옵니다. 아들과의 통화에서 오간 말들이 마치 어제의 일처럼 선명하게 남아 있어요. 엄마, 그래도 며느리가 시아버지 제사하려고 일 끝나고 힘들게 왔는데 용돈도 안 주고 보내는 게 어디 있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제가 며느리에게 용돈을 주지 않았다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이었을까요? 저는 최대한 감정을 누르며 대답했습니다. 음식도 전부 내가 했고 설거지도 내가 다 했다. 너희는 와서 밥밖에 더 먹었니? 일부러 일도 안 시켰더니 왜 난리야? 그러자 아들은 더욱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래도 기분이 그게 아니죠. 요즘 시아버지 제사 챙기는 며느리가 흔해요. 그리고 갑자기 왜 그러세요? 늘 주시다가. 순간 제 마음에 서운함이 차올랐습니다. 아들의 말대로 제사를 챙기러 오는 며느리가 흔하지 않다면 그건 제가 매번 용돈을 넉넉히 쥐어주었기 때문 아닌가요? 그러면 애 엄마가 제사 때 또 가고 싶겠어요? 아들의 이 말에 저는 결국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지 말라는데 왜? 오면 용돈 줄까봐 그러냐? 서운하게 왜 말을 그렇게 하냐? 지금 서운한 게 누군데 그래요? 아들은 버럭 소리를 질렀고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어 쏘아붙였습니다. 아버지 제사 기억도 못하는 놈이 말 많다. 통화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80살 먹은 늙은 어미의 서러움을 아들은 알까요? 제사상을 차리고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까지 도맡아 하면서도 며느리 용돈까지 챙겨야 하는 이 처지를. 그날 이후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 그리고 며느리와의 관계가 언제부터 이렇게 돈을 매개로 이어지게 된 걸까요? 아이들이 제 집에 오는 것이 더 이상 반갑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 제 마음은 이미 곰팡이 핀 밥처럼 쓰디쓴 맛이 가득했답니다. 이런 서운한 일들이 있고 나면 저는 가끔 옛날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제 인생에 고단했던 시절들이 하나둘 떠오르지요. 아들이 7살 아니면 8살 때였을까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우리 집은 그리 풍족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두 사람이 벌어서 살림을 꾸렸는데 갑자기 돈 버는 사람이 한 명으로 줄어드니 그때부터 제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답니다.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남의 집 파출부도 해보고 시장에서 나물도 팔아보고 공장에서 망치질도 해봤지요. 말 그대로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힘든 일, 굳은 일은 전부 다 해본 것 같아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한이 되는 게 아들이 국민학교 다닐 때는 도시락에 맨밥하고 김치만 싸서 보냈어요.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제 나이 40 중반쯤이었을까요? 제가 나물 파는 가게 옆에 국밥집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낮에는 나물을 팔고 저녁에는 그 국밥집에서 3시간씩 일을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국밥집 사장님이 갑자기 큰 병을 얻어서 가게를 저한테 싸게 넘기고 떠나셨어요.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무리를 해서라도 장사를 시작했는데 결과가 그리 좋지 않았어요. 그래, 잘 됐으면 나한테 넘기질 않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저녁 시간에는 손님이 좀 있어서 먹고 살만하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런저런 비용을 빼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단골 손님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니, 김치는 이렇게 맛있는데 국밥은 별로네요. 요리 솜씨가 이렇게 따로 놀기도 힘든데. 그 손님은 제 김치를 무척 좋아하셨어요. 김치는 직접 한 거예요. 깍두기랑 배추김치랑 다 제가 직접 담갔어요. 그러자 그분이 결정적인 조언을 해주셨죠. 차라리 김치를 파세요.
내가 김치 맛을 좀 아는데 새댁이 솜씨가 있어요. 김치를 팔면 잘 되겠어요. 사실 국밥은 전 주인이 하던 그대로 전수받아서 하고 있었고, 김치는 제 어머니에게 어깨너머로 배운 방법대로 만들고 있었거든요. 손님의 말씀을 듣자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길거리에 나앉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그 손님의 조언대로 국밥집 자리에서 김치 장사를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니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김치를 팔아서 여자 혼자의 몸으로 아들을 키웠어요. 그 돈으로 아들을 대학도 보냈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결혼할 때까지 뒷바라지를 했답니다. 지금까지도 그 자리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80세가 될 때까지 판 김치를 쌓아보면 63빌딩 정도는 되었을 거예요. 때로는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비록 고단했지만 아들을 위해 열심히 살았다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그 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하면 그 세월이 마치 허공에 떠다니는 것만 같네요. 그렇게 시작한 김치 장사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비록 처음엔 작은 가게였지만 손님들의 입소문을 타고 점점 단골이 늘어났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드디어 아들에게 제대로 된 뒷바라지를 해줄 수 있다는 생각에 날마다 새벽부터 일어나 김치를 담그는 것도 힘들지 않았어요. 아들이 대학교 합격 통지서를 받아왔을 때 저는 밤새 울었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평소보다 더 많은 김치를 담갔어요. 손이 다 부르트고 어깨가 뭉쳐도 우리 아들이 대학 다닌다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행복했죠. 대학 4년 내내 한 번도 아들에게 아르바이트를 시키지 않았어요. 공부에만 전념하라고 했죠. 다행히 우리 아들은 공부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좋은 회사에 취직이 되었죠. 첫 월급을 받아온 날 아들이 제게 봉투를 내밀더라고요. 엄마, 이제 내가 효도할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하지만 전 그 봉투를 도로 돌려주었답니다. 너는 그 돈으로 장가나 가거라. 아들의 결혼식 때는 제가 번 돈으로 신혼집 보증금까지 마련해 주었어요. 며느리를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 아들이 행복하게 살겠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죠. 그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요.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예비 며느리가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는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들이 어려서부터 혼자 키우다 보니 우리 아들은 꼭 좋은 집안의 교양 있는 며느리를 얻어야지 하는 욕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첫 만남부터 며느리가 무척 마음에 들었어요. 며느리는 참 단정하고 예뻤어요. 말씨도 얌전하고 예절도 바르고 시장에서 김치 장사하는 시어머니를 둔다고 해서 낯을 찌푸리지도 않았죠. 오히려 어머니의 김치가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라며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결혼하고 1년 만에 손자를 낳았어요. 우리 종원이. 지금은 벌써 중학생이 되었지만 그때는 정말 꼬맹이였죠. 손자가 태어났을 때 저는 매일같이 며느리 산후조리를 도와주었어요. 김치가게 일을 마치고 달려가서 아기도 보고 며느리 미역국도 끓여주고 그때가 참 행복했어요. 어머니, 미역국이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가 끓여주시는 미역국 먹으면서 몸보신하니까 젖도 잘 나와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제 가슴이 뿌듯했답니다. 그때는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꼈어요. 손자도 너무 예뻐서 김치가게에서 번 돈으로 좋은 것도 많이 사주고 뭐든 해주고 싶었죠. 우리 가족은 겉으로 보기에 정말 화목했어요. 명절이면 다 같이 모여서 음식도 하고
제사 때면 며느리가 솜씨 좋게 음식을 차리고 주변에서 보면 부러울 만큼 사이가 좋았죠. 시장 상인들도 저보고 복 받았다고 했어요. 언니는 좋겠어. 초등학교 선생님이 며느리라서 교양도 있고. 그럴 때마다 저는 그저 웃기만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그래, 난 정말 복 받았지 하며 얼마나 뿌듯해했는지 몰라요. 며느리가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느라 바쁘다고 하면 반찬도 싸주고 김치도 챙겨주면서 우리 며느리 고생한다 하며 안쓰러워했답니다. 지금 그때를 다시 떠올려 보면 참 웃겨요. 그때는 복 받았다고 생각했었는데 완전한 착각이었죠. 5년 전 우연히 며느리가 제사 때 오게 된 일이 있었어요. 원래는 아들과 저 둘이서만 제사를 지내곤 했거든요. 아이들 가르치느라 힘든 며느리를 불러다 일 시키기가 미안해서 애초에 부르질 않았었죠. 그런데 그날은 아들 차가 고장이 나서 며느리가 데리러 와야 했어요. 어쩔 수 없이 들른 김에 이것저것 그릇도 나르고 하게 됐는데 그게 미안하고 고마워서 며느리가 집에 갈 때 봉투에 50만 원을 담아 주었답니다. 어머, 어머니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요. 아니다. 내가 고마워서 그러지. 다음부터는 안 와도 된다. 우리끼리 작게 지내면 돼. 힘든데 뭐하러 와. 감사해요. 잘 쓸게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매년 남편 제사 때마다 참석하게 됐어요. 돌아갈 때마다 늘 흰 봉투와 함께였죠. 그래도 처음에는 그저 며느리가 효심이 깊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작년 제사 때였어요.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 한구석이 시리듯 아파옵니다. 보통은 제가 일주일 전쯤 아들에게 아버지 제사 달라고 미리 알려주곤 했는데 그때는 제가 정신이 없어서 전화를 깜빡했어요. 그런데 제사 당일이 되어도 아들에게서 언제 온다 간다는 연락이 없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날 오후에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오늘 아버지 제사인 건 알고 있지?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아버지 제사요? 벌써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놀람이 가득했어요. 오히려 제가 더 놀랐습니다. 너 아버지 제사가 언젠지도 모르냐? 이상하다 집사람이 왜 말을 안 해줬지?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아들이 자기 아버지 제사를 며느리한테 미뤄? 그것도 모자라 며느리가 말해주지 않았다고 핑계를 대다니. 뭐야? 아버지 제사를 내가 챙겨야지. 왜 종원이 애미가 챙겨야 해? 아이, 진짜 요즘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요. 설마 제가 아버지 제사도 모를까 봐서요. 오늘 퇴근하고 갈게요.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알았다. 다 차려놓을 거니까 너 혼자 조용히 왔다 가라. 엄마 지금 몸살 기운도 있어서 상도 조금만 차릴 거야. 종원이 애미 오면 밥상도 제대로 차려야 하는데 힘들어서 오늘은 우리 둘이 후딱하고 끝내자. 알았어요. 나 혼자 갈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8시쯤 되었을 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더라고요. 애미야, 너도 왔니? 오지 말라니까. 아니에요, 어머니. 그래도 아버님 제사에 며느리가 빠지면 되겠어요? 겉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요. 내가 낳은 자식이 자기 아버지 제사도 잊어버리고 거기다 그걸 며느리 탓으로 돌리고 그날 밤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제사상을 차리면서도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참았던 서운함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전 이런 서운함을 아들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다음엔 제사 날짜 잘 기억해라 하고 넘겼죠. 게다가 같이 온 며느리는 놀러온 손님처럼 가만히 앉아서 쉬다가 가버렸어요. 그날 밤 막 잠자리에 들려는 찰나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픈 몸을 이끌고 겨우 잠들려는 참이었는데 무슨 일이야? 뭐 놓고 갔니? 누웠던 몸을 일으켜 전화를 받았더니 아들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오늘 애 엄마 말이에요. 평일에 힘들게 일하고 시간 내서 갔는데 왜 빈손으로 돌려보내세요? 그제야 생각났어요. 제사 때 며느리에게 주던 용돈 봉투를 깜빡했던 거죠. 하지만 저도 할 말은 있었어요. 전부 다 내가 준비했고 설거지도 내가 했고 너희는 와서 밥밖에 더 먹었니? 일부러 일도 안 시켰더니 왜 난리야? 그러자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래도 기분이 그게 아니죠. 요즘 시아버지 제사 챙기는 며느리가 흔해요. 그리고 갑자기 왜 그러세요? 늘 주시다가 그러면 애 엄마가 제사 때 또 가고 싶겠어요? 순간 제 마음에 서운함이 확 밀려왔어요. 오지 말라는데 왜 와서 그래? 용돈 줄까봐 온 거니? 서운하게 왜 말을 그렇게 하니? 지금 서운한 게 누군데요? 아들의 말에 더욱 속이 상했어요. 아버지 제사도 기억 못하는 주제에 아프다는 엄마한테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이 자기 마누라 용돈 못 받았다고 한밤중에 전화해서 난리를 치다니.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했나 싶기도 했죠. 그래도 시간 내서 온 건 맞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이 편치는 않더라고요. 제가 다 준비하고 제가 돈도 주고 오라고 부탁까지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일이 몇 번 있고 나니까 이제는 아들 내외가 온다고 하면 제일 먼저 지갑부터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손자 종원이 생일이 다가왔어요. 그때는 속도 없던 저는 또 손주 생일을 챙길 생각에 분주했어요. 이제 곧 종원이 생일이잖니. 전날이나 다음 날이나 상관없으니까 한번 들러라. 맛있는 것도 해주고 할미가 용돈도 좀 줘야겠다. 중학교 올라가는 손자의 생일 전날, 금요일 저녁에 아들과 며느리, 손자가 찾아왔어요. 전 상다리 부러지게 생일상을 차려놓고 기다렸죠.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은 생일상을 보며 며느리가 감탄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김치가 진짜 맛있어요. 제가 원래 김치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어머니 김치 먹고서는 이거 없음 밥을 못 먹는다니까요. 그래, 많이 먹어. 너 좋아하는 반찬들도 좀 싸줄까? 김치는 안 떨어졌니? 그럼 장조림이랑 무생채 좀 싸주세요. 김치는 보름은 더 먹을 것 같아요. 감사해요, 어머니. 바쁜 며느리를 위해 종종 반찬을 해서 주곤 했는데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제가 먼저 손자에게 봉투를 건넸죠. 종원아, 이걸로 옷도 사고 학용품도 사고 해라. 손자에게 50만 원을 용돈으로 주면서 며느리에게도 봉투를 내밀었어요. 종원이 애미도 이거 봐. 어머, 이게 뭐예요? 종원이 생일이면 내가 제일 고생한 날 아니냐? 너도 축하해줘야지. 며느리에게도 50만 원을 담은 봉투를 건넸어요. 뭐 이런 걸 다 주세요. 감사해요. 역시 어머니밖에 없다니까요. 그래도 이 나이까지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넉넉히 줄 수 있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작년 제사 때 서운해하던 일은 기억도 안 나는지 며느리는 무척이나 기분이 좋아 보였죠. 그렇게 20분쯤 앉아 있었을까. 저희는 시간이 늦어서 이만 가볼게요. 시계는 8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내일 주말인데 과일이라도 먹고 가지. 그랬더니 아들이 옆구리를 쿡쿡 찔러서요. 어서 가서 쉬게 해야죠. 그래, 그럼 싸놓은 것들 챙겨가라. 며느리가 싸달라던 반찬과 과일을 두 손 무겁게 싸서 들려보냈어요. 용돈을 주면 금방 자리에서 일어나는 듯한 게 제 기분 탓일까요? 아들 가족이 일어선 자리를 치우며 어쩐지 씁쓸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보름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며느리가 김치가 떨어져 간다고 했던 말이 생각나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너 종원이 생일날 김치 다 먹어간다고 그러지 않았어? 글쎄요. 난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냉장고 사정을 어떻게 알아요? 그래, 그때 종원이 애미가 그랬어.
이따 시장으로 김치 가지러 와. 챙겨 놓을 테니까. 알았어요. 집사람 오늘 외출한다고 그때 들리던지 하라고 할게요. 그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10분쯤 지나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엄마 가게 마치면 김치통 집으로 가져다 놔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80살 먹은 엄마한테 김치통을 들고 집까지 가라고요? 한숨이 절로 나왔죠. 그럼 너라도 오면 되지. 그럼 그냥 내일 가지러 갈게요. 오늘은 좀 집에서 쉬고 싶으니까. 아이고, 알았다. 그럼 퇴근길에 들러서 아예 너네 집에다 주고 갈게. 어차피 가는 길이니 집까지 김치를 들고 갈 바에는 중간에 너희 집에 들러서 놓고 가는 게 낫지. 그래요. 그럼 나야 좋죠? 오후 4시쯤 됐을 때 평소보다 이르게 퇴근 준비를 하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애미야, 김치 주려는데 너는 시장으로 못 오지? 종원이 아빠한테 가져가라 그랬더니 저희 집에요? 그러면 그냥 식탁 위에만 놔주세요. 제가 정리할게요. 그래, 알았다. 무거운 김치통을 들고 아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들이 저를 보더니 능청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아직 튼튼하네. 김치통을 받아들며 하는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평생 김치 담그며 키운 자식인데 늙은 엄마가 이렇게 들고 오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그 모습이 너무 서운했어요. 김치 냉장고에 넣어놔. 뭐가 뭔지 알아야 넣어놓지. 아들은 그저 멀뚱멀뚱 서서 냉장고 문만 열어대더라고요. 너는 그렇게 집안 살림을 하나도 못해서는 금방 이혼당하겠다. 나도 청소는 해요. 실없이 웃는 아들을 보다 못해 제가 직접 김치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김치통들로 꽉 차 있는 냉장고를 보고 한참을 고민했죠. 이거 김치 냉장고 꽉 차서 안 되겠다. 그냥 식탁에 둘 테니까 종원이 애미 오면 정리해서 넣으라 그래. 뭘 그래요? 줘 보세요. 일단 냉장고에다 넣어놔야지. 아들이 일반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거기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어요. 반찬통들, 비닐들로 꽉 차 있었죠. 아들이 그 사이에 김치통을 억지로 쑤셔 넣으려 하니 제가 말렸어요. 그렇게 막 넣으면 다 떨어지지 비켜라. 그냥 대충 넣어줘요. 소파에 누워서 하는 말에 제 마음이 더 아팠어요. 너는 주말에는 내가 좀 밥도 하고 그래야지. 종원이 애미도 일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퍼질러져서 주말에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하세요? 귓등으로도 안 듣는 아들을 뒤로 하고 냉장고 안에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반찬통을 차곡차곡 쌓다가 어떤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눈에 익은 반찬통 하나를 열어보니 썩은 내가 진동했어요. 애구머니나 여기서 냄새가 나고 있었구나. 다른 반찬통 몇 개를 더 열어보니 한 달도 더 전에 싸주었던 음식들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싸줬던 음식인지도 가물가물할 지경이었어요. 그리고 냉장고 한켠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검은 비닐봉지. 설마 하는 마음에 입구를 열어보았는데 손자 생일날 제가 싸줬던 반찬들이 그대로 썩고 있었어요. 아예 열어보지도 않은 채 봉지째로 들어있었던 거예요. 냉장고 안에 내팽개쳐진 반찬들을 보니 제 마음도 함께 썩어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아들네 온다고 하루 종일 땀 흘려가며 준비했던 음식들인데 먹다 남아서 버리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도 보름 동안 아예 꺼내보지도 않았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집에서 밥을 잘 안 해 먹는다지만 꺼내서 먹기만 하면 되는 걸. 힘들게 싸준 정성이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눌렀어요. 자신의 집도 아니고 며느리 살림살이인데 냉장고를 열어본 것부터가 제 잘못이니 뭐라 말하기도 꺼려지더라고요. 넣어놨으니까 나중에 김치 냉장고에 옮겨라. 그 말만 하고 서둘러 나왔어요. 그런데 마침 며느리도 집에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아직 계셨어요? 벌써 가냐가 아닌 아직 계셨냐. 그 말이 무의식 중에 며느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평소 같았으면
별 의미 없는 말이었겠지만 지금은 좋게 받아들이기가 힘들더라고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 이제 집에 가던 참이야. 김치는 아들이 냉장고에 넣어달래서 넣어놨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옮기다가 제 귀에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가 들렸어요. 제가 자리를 뜨자마자 나누는 이야기였죠. 그러게 당신이 시장에 가서 김치를 가져오지. 왜 어머니가 집에 오시게 해? 엄마가 갖다 주면 좋지, 왜? 아니면 당신이 아까 시장에 들려서 가져왔으면 됐잖아. 김치 냄새 나서 하루 종일 신경 쓰인단 말이야. 젓갈 냄새 풀풀 나는 거 싫어하는 거 알면서.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젓갈 냄새. 그게 바로 제가 평생 맡아온 냄새인데. 그래, 참. 그러면 김치는 왜 먹는지 모르겠네. 지금 그게 중요해? 그리고 왜 어머니는 남의 집 냉장고를 열어보는 거야? 너무 경우가 없으시잖아. 거기 어머니가 주신 반찬들 들어있단 말이야. 반찬이 왜? 지난번에 주신 것도 그대로 들어있어. 뭐, 왜 그걸 다 안 먹고 넣어놨어? 다 먹긴 그걸 어떻게 다 먹어? 우리 중에서 집에서 밥 먹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노인네가 하는 음식 냄새 나서 먹기도 싫어. 그건 당신이 안 차려주니까 내가 못 먹는 거지. 아니, 그러면 싸우지 말던가. 싸주시는데 어떻게 됐다 그러냐고. 김치통만 얼른 넣어놓고 가신 거야. 못 보셨겠지? 귓가에 들리는 말들이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제가 그토록 정성껏 담근 김치가, 제가 평생 자부심을 가지고 만든 그 김치가 젓갈 냄새라고요? 그리고 남의 집 냉장고라는 말. 제 자식 집인데 이제는 제가 남이 되어버린 걸까요? 며느리 말로는 제가 경우 없는 시어머니가 된 거고요. 당신이 그냥 어머니한테 이제 반찬은 사 먹겠다고 말 좀 해. 그동안 맛있다고 연기한 건 당신인데. 왜 나한테 그래? 나만 못된 며느리 만들고 싶어서 그래? 그러게, 안 먹을 거면 진작 버리지. 그걸 냉장고에 그렇게 처박아도 어머니가 열어보실 줄 알았으면 치워두던지. 그럼 당신이 살림하던가. 망치로 누군가 머리를 거세게 후려친 듯 했어요. 귀를 막고 빠른 걸음으로 아파트 단지를 벗어났지만 그 말들은 계속해서 제 귓가에 맴돌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 앉아서도 한참을 멍했답니다. 제가 늘 맛있다, 맛있다 하던 며느리의 말이 다 연기였다는 걸 알게 되니 그동안 제가 얼마나 우스운 존재였을까 싶어 창피하기도 했어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며 반찬을 찾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 했어요. 제가 시간을 쪼개서 해다 준 반찬들이 그저 냉장고 한 구석에서 썩어가고 있었다니. 그날 밤 이불 위에 누워 한참을 생각했어요. 어쩌면 이해 못할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 젊은 애들이니까 이제 반찬 안 주면 문제없지 하고 마음을 달래보려 했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마음의 상처까지 달래지는 못하나 봅니다. 그 후로 전 아들과 며느리에게 먼저 전화하지 않게 되었어요. 제 마음속에 무언가가 완전히 깨져버린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고민 끝에 첫 번째로 내린 결정이 있어요. 더 이상 반찬을 싸주지 않기로 한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제 정성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걸 보면서까지 반찬을 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지난번에 주신 반찬이 너무 맛있었는데. 혹시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냉장고에서 썩어가던 반찬들인데 저도 모르게 쓴웃음이 나왔죠. 아이고, 요즘은 장사가 바빠서 반찬할 시간이 없네.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정말 바빴거든요. 다만 예전 같았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해줬겠지만 이제는 그럴 마음이 없어졌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네요. 아, 그러시구나.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렸나 보네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예전에 저였다면 그 목소리에 마음이 약해져서 그래도 해줄까 하고 마음을 돌렸을 텐데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
이제 나도 나이가 들어서 힘에 부치네. 담담하게 말했지만 사실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너희가 그렇게 맛있다고 했던 반찬들이 냉장고에서 썩어가는 걸 봤는데 어떻게 또 해주냐? 하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꾹 참았답니다. 요즘은 시장에서 장사하면서도 예전과는 다른 마음이에요. 전에는 이거 며느리가 좋아하는데 하면서 특별히 챙겨두곤 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요. 손님들이 가끔 물어보세요. 아이고, 최 씨 요즘은 며느리한테 반찬 안 해주나? 그러면 그저 웃으면서 나도 이제 늙어서 하고 넘기곤 해요. 겉으로는 담담한 척하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이 많이 아파요. 제가 평생 자부심을 가지고 해온 일이잖아요. 그 정성과 사랑을 자식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게 때론 제 인생 전체를 부정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강해지려고 해요. 더 이상 구걸하듯 사랑하지 않으려고요. 반찬을 안 해준다고 며느리가 서운해할지도 모르지만 썩어가는 반찬을 보는 제 마음은 더 서운했으니까요. 이렇게 조금씩 변해가는 제 모습이 서글프기도 하지만 어쩌면 이게 더 현명한 선택일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한다고 해서 끝없이 주기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반찬을 그만해주기로 한 다음에는 용돈 봉투도 주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며느리의 생일날 있었던 일 때문이었죠. 엄마, 집사람 생일에 같이 찾아뵐게요.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을 때 제 마음이 좀 복잡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며느리 생일이라고 제가 먼저 챙기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종원이 엄마 생일인데 너희끼리 시간 보내지. 뭐하러 와? 집사람이 생일에 엄마가 해준 음식 먹고 싶다는데 어떡해요? 순간 쓴웃음이 나왔어요. 음식이 먹고 싶어서일까요? 아니면 생일이니까 용돈을 기대해서일까요? 하지만 그래도 며느리 생일이니까 여느 때처럼 생일상을 차려놓고 기다렸어요. 역시 우리 어머니, 며느리 생일상 차려주는 시어머니 덕분에 제가 주변에 자랑 많이 해요. 며느리의 그 말이 제 귀에는 공허하게 들렸어요. 지난번에 들은 대화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과일까지 먹은 뒤에도 아들과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엄마, 오늘은 반찬 안 싸줘요? 조금만 해서 남지를 않았네. 그러자 아들이 미련 없이 일어나더라고요. 어차피 먹지도 않을 거 이번에도 그냥 해본 말이겠죠. 그건 그렇고 오늘은 왜 며느리 용돈 안 주세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동안 제가 매번 용돈을 주니까 이제는 그게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걸까요? 어쩌냐? 내가 오늘 현금을 못 뽑아왔다. 깜빡했어. 아이 참, 요즘에 자꾸 깜빡하시네.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며느리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돈을 주어도 안 주어도 금방 자리에서 일어나는구나.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사실 용돈 봉투는 진작 준비해 놨었어요. 하지만 반찬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바람에 기분이 상해서 주지 않았던 거예요. 아이들이 떠난 후에 후회도 됐어요. 그래도 생일인데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따라 내려갔죠. 지하 주차장에서 아들의 차를 찾는데 또다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괜히 온 것 같네. 뭐가 또 괜히 와? 밥 맛있게 먹어놓고? 어쩜 어머니는 며느리 생일에 용돈을 깜빡하셨대. 순간 제 손에 든 봉투가 부들부들 떨렸어요. 던져버리고 싶었죠. 이것 먹고 떨어져라!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그 봉투에 든 돈이면 한 달 생활비도 될 텐데 80이 넘어 돈 쓸 데 없으니 아낌없이 퍼주자 생각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아까워졌어요. 그날 이후로 용돈 봉투를 주지 않기로 했어요. 제 마음을 돈으로 사려 했던 게 오히려 우리 관계를 이상하게 만들어버린 것 같아서요. 이제는 더 이상 돈으로 인정받으려 하지 않으려고요.
어찌되었든 제가 이렇게 달라지니까 아들 내외의 반응도 달라지더라고요. 처음에는 그저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했나 봐요. 어머니, 요즘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전에는 이렇지 않으셨는데.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전 그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나이 들면 다들 이런가 보다. 그런데 제가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며느리의 말투가 점점 날카로워지더라고요. 어머니가 많이 변하셨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오면 얼마나 반가워하셨다고. 이제는 우리가 오는 게 불편하신가 봐요. 아들도 제게 전화해서 투덜거렸죠. 엄마, 요즘 왜 그러세요? 반찬도 안 해주시고 생일 때 용돈도 깜빡하시고 어머니 전에는 이러지 않으셨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복잡해져요. 내가 변한 게 아니라 너희가 날 변하게 만든 거야. 하고 말하고 싶지만 그저 입을 다물어요. 특히 제사 때는 더 심했어요. 제가 이번에는 간소하게 지내자 했더니 며느리가 서운한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이제 저희 보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동안 매번 제사 모시러 왔는데. 그 말 뒤에 숨은 의미를 저는 알아요. 그동안 용돈 받으러 왔는데 하는 그 마음을요. 아들은 더 심했어요. 엄마, 갑자기 왜 이러세요? 며느리가 많이 서운해요. 엄마가 이러시면 제가 어떡해요? 정말 웃기죠. 제가 서운했을 때는 아무도 제 마음을 몰라줬으면서 제가 조금 달라지니까 그제서야 서운함을 말하네요. 한 번은 손자 종원이가 중간고사 100점 맞았다고 자랑하러 왔을 때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용돈 크게 주고 맛있는 것도 해줬을 텐데 그냥 그래, 잘했구나 하고 말았죠. 할머니 전에는 제가 시험 잘 보면 많이 좋아하셨는데. 그 순수한 목소리에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죠. 손자한테까지 이렇게 하는 제가 야속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어머님, 요즘 저희한테 서운한 게 있으세요? 며느리가 이렇게 물어볼 때면 전 그저 웃으며 아니다. 그런 거 없다. 하고 넘겨요. 말한들 뭐 하겠어요. 제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해 줄 것 같지도 않고 시장에서 장사하면서도 이제는 아들 내외 얘기가 나오면 대충 얼버무려요. 최 씨, 아들 내외는 잘 지내나? 그래. 다들 바쁘게 살지. 이렇게 변해가는 게 서글프기도 하지만 어쩌면 이게 더 자연스러운 건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한다고 너무 애쓰다가 더 큰 상처를 받는 것보다 이렇게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게 서로를 위해 더 나은 것 같아요. 이제 정리가 됐어요. 80살에 깨달은 인생의 진실이랄까. 자식에게 기대는 것보다 홀로 서는 게 더 현명하다는 걸 알게 됐네요. 전에는 시장에서 김치를 담그면서도 늘 아들 생각, 며느리 생각이었어요. 이거 우리 아들이 좋아하겠다. 며느리가 맛있다고 했는데 더 해줘야지. 그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김치를 담글 때도 그저 손님들 생각만 해요. 내 자식이라고 특별히 더 주거나 맛있는 걸 골라주거나 하지 않아요. 그게 오히려 더 편해요. 이런 제 모습을 보고 시장 사람들이 그래요. 최 씨, 많이 달라졌네. 전에는 아들 며느리 얘기만 나와도 눈빛이 달라졌는데. 맞아요. 전에는 그랬죠. 하지만 이제는 그저 담담해요. 아프지만 그 아픔조차도 담담하게 받아들이려고요. 지난번에 손자 종원이가 전화를 하더라고요. 할머니, 우리 집에 언제 오세요? 그 순수한 목소리에 마음이 흔들릴 뻔했지만 또 다잡았어요. 그래. 시간 되면 가볼게. 이제는 약속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기대하게 되면 또 실망할 테니까요.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불편하지 않은 만큼만 만나는 게 좋겠어요. 가끔 밤에 혼자 있으면 서글퍼질 때가 있어요. 내가 평생 사랑을 준다고 했는데
결국 돈으로밖에 표현하지 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 때면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그것도 이제는 제 몫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선택한 거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온 거니까. 후회는 하지 않으려고요.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만나는 손님들이 이제는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그들은 적어도 제 김치 맛을 진심으로 좋아해 주니까요. 억지로 맛있다고 하지 않고 진심으로 좋아해 주니까요. 80살에 깨달은 이쓰디쓴 진실. 자식에게 기대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네요.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일지도 몰라요. 이제는 저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자식 손주 생각에 눈물 흘리지 않고 그들의 연락을 애타게 기다리지도 않고 그저 제 할 일 하면서 담담하게 살아가려고요. 김치가게 문을 열고 닫으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는 이 마음의 상처도 아물지 않을까요? 그때까지 전 제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려고 해요. 80살에 홀로 서기.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제 이야기를 끝마치려고 했는데 마음이 자꾸 복잡해지네요. 어찌 되었든 아들도 며느리도 이제 저에게 남은 마지막 가족이니까요. 김치 냄새가 싫다던 며느리의 말이 아직도 가슴에 박혀 있지만 그래도 제가 담근 김치 덕분에 아들이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얻고 결혼도 했잖아요. 그 시절엔 얼마나 열심히 먹었는지. 지금은 젓갈 냄새라고 하지만 그때는 얼마나 맛있다고 했었는지. 가끔은 그깟 돈이야 제가 죽으면 어차피 자식들이 다 물려받을 텐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다 무슨 소용인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어차피 장사하느라 바빠서 돈 나갈 곳도 없고 특별히 제가 돈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그냥 이전처럼 자식들한테 용돈 주면서라도 얼굴 보고 살면 그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제는 시장에서 장사하다가 손자 종원이가 학교 갈 때 입었던 교복 차림이 떠올랐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었는지. 그런데 이제는 그 손자 얼굴도 매정하게 거리를 두어야 하나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파요. 나이가 드니 마음이 자꾸 약해지나 봐요. 이럴 때마다 시장 친구들은 말해요. 최씨, 정신 차려. 자식들한테 휘둘리면 안 돼. 돈으로 자식 사랑 살 수 없어. 머리로는 다 아는데 가슴이 말을 안 듣네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식이랑 며느리한테 이제 마음의 문을 닫고 단단해져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내리사랑이니까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살아야 하는 건지 80살 먹은 나이에 이런 고민을 하는 것도 참 서글프네요. 혹시 구독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도 매일 사연을 들으면서 남의 이야기라고 하면 당연히 열불을 내면서 그런 못된 자식놈들은 끊어내는 게 맞다 고 생각하고 그렇게 댓글도 달았었는데 막상 제가 겪게 되니 남들 사연처럼 냉정하게 판단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시장에서 김치 담그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는 아들한테 안 줘야지 하다가도 그래도 입맛 달라져서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마음이 약해지고 이제 와서 보니 자식 키우는 일도 어렵지만 자식과 거리두기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따뜻한 조언을 듣고 싶네요. 나 같은 어미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